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11월 3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북한이 또 미사일을 쐈는데 이번에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분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체와 탄도가 떨어져 나갔고 그러면은 ICBM일 가능성이 높은데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이 또 일본 상공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들은 이 미사일이 오늘 아침 7시 48분쯤 일본 상공을 통해서 태평양 쪽으로 향했다. 자,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가 미야기현 이런 곳에 경보를 발령을 하는 초비상을 또 걸었습니다. 어제는 우리나라 울릉도에서 공습 경보가 발령이 되기도 했죠. 이것이 ICBM일 경우에는 지금 바이든 미국 대통령 6일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좀 타격을 입히고 또 7차 핵실험 강행을 위한 수순밟기 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 점차 이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어제 4번 발사를 했죠. 그리고 오늘까지 발사를 한 것을 포함을 하면은 모두 탄도미사일을 30차례, 올해 들어서 벌써 30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북이 30발을 발사를 하면은 한 7천만 달러 정도가 비용이 드는데 그것은 북한 주민들이 1년 동안 먹을 쌀값과 똑같아. 자, 그런 분석까지 나오는데 지금 모든 것을 여기다가 김정은은 올인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11월 5일, 그러니까 모레까지 국민 애도 기간이죠. 이태원 참사에 따른 국민 애도 기간인데, 여기서 북한이 계속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북방 한계선, NLL을 넘기는 도발까지 있었는데, 자, 그리고 또 하나는 112에 신고한 뒤에 오랫동안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때 그 부분까지 어제 겹치면서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이 북한 리스크, 여기다 또 이태원 참사의 후유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조간신문들은 이 두 가지 기사를 양쪽에 나눠서 실는 쪽이 많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그리고 한쪽은 이태원 참사 관련 후속 보도들 이렇게 나오는데 신문의 논조에 따라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조선일보는 어제 북한 도발을 가장 위중한 문제로 보고 톱 기사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과거와 달리 어제 NLL을 넘는 북한 미사일 도발이 있었는데 이 과거에는 문재인 정권 때는 이런 도발이 있어도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갔죠. NSC 회의를 해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참석도 잘 하지 않았고, 그리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또 어떤 이 욕설에 가까운 비난을 하더라도 침묵만 거듭했는데, 자, 지금 윤석열 정부는 다릅니다. 딱 그대로 갚아줍니다. 미사일을 쏘면은 현무 미사일로 대형 발사를 하고, 이번에도 군이 그대로 갚아줬다. NLL 넘어 미사일 쏜 것은 6.25 이후에 처음입니다. 북한이 쏜 것은. 이 미사일이 속초 앞바다 57km 지점에 떨어졌고, 또 북한은 어제 이 완충구역, 휴전선 일대 완충구역에 포사격을 100여 발을 했습니다. 이것은 9.19 군사 합의, 문재인 정부 때 맺었던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거죠. 총 10시간 동안 도발을 했는데, 자, 우리도 전투기를 출격을 시켜서 NLL 북쪽 공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발사를 했습니다. 자, 조선일보는 이것이 톱인데, 한겨레 신문, 진보 성향 한겨레 신문은 이런 남북 문제보다 북한의 아무래도 좀 우호적인 언론이죠. 이태원 참사를 다뤘는데 112 신고 뒤에 5시간 40분 경찰의 컨트롤 타워는 없었다. 112 신고 뒤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11번의 신고가 있었는데 4번을 출동을 했는데 출동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도 지금 뚜렷이 나타나지 않고 상당히 허술한 그런 경찰의 대응 태세가 지금 도마 위에 올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고 체계가 엉망이었다는 그런 것도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이태원 참사 때 수차례 놓친 골든타임, 그래서 이 서울청장, 경찰청장에게 늦은 보고가 됐고, 첫 압사 호소 뒤에 피해가 커지는데 지휘 체계가 마비돼서 현장이 더 혼란해졌다. 징후를 무시하고 사후 대응에 혼선을 빚고 있다. 이런 비판이 일고 있다는 기사를 한겨레 신문에 일면 톱으로 실었습니다. 실제 이 대통령이 그날 비상지시를 넣을 때까지 오히려 경찰의 수뇌부가 잘 깜깜이였다, 모르고 있었다, 이런 지금 그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 보고를 받은 순서가 원래는 이 경찰에서 다 파악을 해서 경찰을 통화하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고를 하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고 그러면 대통령이 지시를 내리고 이런 순서가 정상이죠. 그런데 이 파악을 해보니까는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을 때 오히려 대통령이 제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이 알고 경찰 수뇌부가 제일 마지막에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태원 참사가 이 역순으로 인지가 돼서,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모르는 것을 대통령이 먼저 알고 뭐 지시를 내렸다. 그 다음에 행안부 장관도 그때까지 몰랐다. 대통령 지시 내릴 때까지. 한마디로 엉망진창이 돼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 국가기강이 과연 이래도 되는가? 이 문제는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비단 윤석열 대통령 들어서 이렇게 엉망이 됐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지금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계속 이런 그 체계가 상당히 기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대통령 비상지시 나올 때까지 경찰 수뇌부가 깜깜이었고, 당일 그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날 10월 29일인데 그때 11시 1분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를 받았는데 11시 19분에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상황실의 문자를 받고 사고 사실을 인지를 했고, 김광호 서울청장은 11시 36분에 알았고, 서울경찰청장, 윤희건 경찰청장은 새벽 12시 14분에 알았다고 합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엄중히 조치를 해야지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인식을 가져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한겨레 신문은 이런 보도도 했습니다. 용산경찰서장이, 이 현장 지휘관이죠. 용산경찰서장이 여기에 허술하게 대응을 했는데, 참사가 일어나기 직전까지 대통령 퇴진 집회 통제 지휘를 하고 있었다. 자, 한겨레 신문이 이런 기사를 쓰는 것은 참사에 대비하지 않고 대통령 퇴진 집회만 정리하는데 몰두하느라고 여기에 소홀했다,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기사를 썼지만, 이것을 한편으로 또 뒤집어 보면은 이 용산 대통령실 주변에서 밤 9시까지 뭐 촛불 행동인가요?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요구하는 그런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용산에서, 같은 용산입니다. 용산에서 집회가 벌어지고 있어서 이 또 헬로윈 축제에 대한 대비에 좀 허술해진 것 아닌가, 그런 측면도 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겨레 신문은 어쨌든 이 집회만 이렇게 관리하느라고 참사를 막지 못했다, 뭐 이런 취지를 썼는데, 이렇습니다. 서울경찰청의 추가 기동대 투입은 사망자가 이미 많이 발생한 자정 가까운 시간에 이뤄졌는데 사실상 수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제공을 했다. 그런데 심지어 사건 현장의 첫 번째 총책임자인 이임재 서울 용산경찰서장은 참사 직전까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현장을 통제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자, 이 집회는 저녁 9시께 끝났다. 9시께, 그때는 또 이미 그 전부터 112 신고가 막 들어오던 그 시점이죠. 자,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퇴진 촉구 집회가 벌어진 것, 이런 것도 전부 복합적으로 해서 이런 그 어마어마한 이 사고가 벌어졌다, 뭐 이것 때문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 경찰 경력이 제대로 좀 통제되지 못한, 자, 그런 측면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마땅히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사고 원인, 그때 누가 적절하게 대응을 잘 했는지 못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감찰 결과 지금 경찰 안에서 감찰을 벌이고 있죠. 그리고 또 수사도 벌이고 있는데 어제 뭐 압수수색도 하고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같은데 대통령실은 감찰과 수사를 지켜보겠다. 그런데 이상민, 윤희건, 이상민 행안부 장관 그리고 윤희건 경찰청장은 경질 수순을 밟을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 경질에 그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드렸다시피 이것이 국정 쇄신, 분위기 전환 같은 차원에서 대대적인 연말연시 개각으로 이어질 가능성, 그리고 개각이 되면은 또 정치인 장관들, 그 원희룡, 권영세 이런 정치인 장관들이 당으로 복귀를 하고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당 대표설 이런 것이 꾸준히 나오기 때문에 여권 전체가 체제가 정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그 참사를 계기로 112 부실 대응 원인 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은 지휘라인 인사 조치가 예고가 돼 있고 행안부 장관 문책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다. 자, 이런 반응. 그럼 이 정도 반응 나오면은 곧 그 인사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당에서도 책임자 경질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이상민 장관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고 또 다시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고는 유승민 전 의원은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아예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거론을 하면서 그 외신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농담성 발언을 해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죠. 저런 사람이 한 국무총리라니 이렇게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유승민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정부를 재구성하겠다는 각오로 엄정하게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정부 재구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제로 이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뭔가 획기적인 어떤 인적 쇄신을 단행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저도 그렇게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북한 리스크 또 이태원 참사로 국민들이 슬픔에 젖어 있는데 또 하나 이 코로나가 다시 또 확산되고 있습니다. 7차 코로나가 역습을 하고 있다. 면역 공백 틈 노렸나.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김만배 대선 자금 의혹 대장동 일당 다른 선거 자금도 조성 정황. 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자, 코로나가 다시 확산될 조짐인데 그래도 이 와중에도 계속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 수사 소식들 알려지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여기서 상당히 흥미로운 대목이 나옵니다. 이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검찰이 화천대유 그 대주주죠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이 지금 작년 대선에 대선 경선 자금으로 유동규가 김용 이재명의 핵심 측근 김용에게 8억 원을 줬다 이 수사를 하고 있는데. 작년 대선뿐만이 아니고 2020년 이전에 치러진 선거에서도 선거 자금을 조성한 정황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다. 정영학 회계사 천하동인 5호 소유주죠. 녹취록을 그때 검찰에 제출을 하고 했던 그 인물인데 아마 이 녹취록도 지금 치사 선택에서 이제 제출을 했다는 그 분석도 나옵니다. 정영학 회계사가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과 대화를 녹음한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에서 그 전에 대선 전에도 대선 자금을 막 끌어다 줬다는 그 정황이 지금 나왔습니다. 2020년 5월에 작성된 녹취록에서 김만배는 정영학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 전에 선거운동 7천이 아니고 전부 11억하고 20 되는 거지. 그 다음에 2월인가 얼마까지 11억이었어.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김만배가 11억 원 가량을 선거 전으로 썼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한 선거? 이재명을 위한 선거겠죠. 자, 이 녹취록에 이 선거가 어떤 선거지는
등장하지 않지만 대장동 사업을 이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2013년과 대화가 있었던 2020년 5월 사이에 그러면은 선거가 있어서 거기서 돈을 썼겠죠. 이 기간에 두 차례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2014년 성남시장 선거에서 이재명은 재선에 성공을 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에서도 당선됐습니다. 이때 돈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은 김만배가 말한 11억이 이재명 대표 선거 관련 자금으로 쓰였는지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그 외에 또 선거 자금들이 2013년 6월에 그 나무기 김용쪽 그리고 정진상 그 이재명이 또 다른 사건이죠. 거기에 지방선거 때 돈이 또 3억 6천만 원이 뭐 전달했다 이런 진술도 확보가 되어 있고 1억 원은 당시 성남시 의원이던 김용 그리고 5천만 원은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 이런 진술들도 다 지금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돈들이 거의 뭐 11억 나오고 뭐 3억 나오고 하는데 또 8억 나오고 하는데 이런 모든 돈들이 전부 다 착복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재명 주변에서 받아서 착복을 한 게 아니라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쓰인 거죠. 선거를 위해서 쓰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수혜자인 이재명은 또 관련된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자, 그런데 또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어제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공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그때 뭐 50억 클럽 이렇게 해서 지금 기소가 돼서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또 정영학 녹취록 이야기가 나옵니다. 상당히 좀 중요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그 폭리를 취한 대장동에서 폭리를 취한 김만배가 과거 정영학 회계사 대장동 팀 같은 팀원이었죠. 대장동 일당이었죠. 정영학에게 한 녹취록이 곽상도 변호인에 의해서 어제 공개가 됐습니다. 자, 2020년 3월 24일자 녹취록인데 여기 보면은 정민영 회계사라고 또 있죠. 정민영은 변호사입니다. 정민영이 이렇게 묻습니다.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지지율 그때 당시 2020년 3월 24일이면은 2022년 대선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때 지지율이 이재명이 2위를 나오는 그 시점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점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본 사람이 정영학입니다. 정영학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김만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재명이 대선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말을 하고 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청와대 가면은 한 자리 해야지. 이 이야기죠. 여기에 그렇게 하니까 정영학이 전혀 저는 형님 콩팥이 하나예요. 저는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바로. 자, 이것은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갈 수는 없다. 청와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그만큼 선거 자금을 대주고 꾸준히 성남시장 때부터 대주고 했기 때문에 이재명 정권이 들었으면은 김만배가 이렇게 사람들을 꽂아서 대통령 청와대로 다 넣어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죠. 그리고 곽상도 변호인은 이렇게 추궁을 합니다. 지금 말한 이 부분은 김만배 씨가 정인을 청와대나 요직에서 일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한 것 아닌가 이렇게 또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호인은 이런 말도 합니다.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 그때 정영학이 이 검찰에 줬고 검찰이 또 재판부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김만배 씨가 한 말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그 말 영학이 나중에 이재명님 청와대 가면 이렇게 말한 대목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변호인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있죠. 그래서 그러면은 취사 선택에서 검찰에 제출할 때 정영학이 검찰에 제출할 때 일부러 그런 부분에 이 녹음 파일을 잘라낸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하는 거죠. 본인에게 불리한 본인 대장동 일당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청와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은 너는 청와대로 가고 이렇게 말하는 대목 이것이 분리해서 잘라낸 것 아니냐 이렇게 추궁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정영학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잘라내지는 않았고 업무와 상관없겠다 싶어서 제외했다. 같은 말이죠. 업무와 상관없겠다 싶어서 제외했다. 그러니까 정영학이 재판 검찰에 제출한 그 녹취록들은 치사 선택을 해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것은 다 빼버리고 좀 유리하다 싶은 것, 그리고 이것은 검찰에게 건네면은 좀 봐줄 것 같아, 자기를. 그렇게 싶은 것만 제출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동규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정영학은 자기 살 길만 생각하는 것 같아. 녹취록도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빼놓고 검찰에 갖다 준 게 아닐까 생각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정영학이 잘라낸 녹취록, 삭제해버린 녹취록, 거기는 또 어떤 이런 류의 발언들이 들어가 있을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가 한번 싹 휩쓰는 거야. 유동규도 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도 그때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할 때 도계공 사람들에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내가 그 국정원 기획관리실장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 조직을 확 휩쓸어 버릴 거야, 국정원을. 왜 그러냐면 그때 국정원이 뭐 이재명을 사찰을 한다, 뭐 이런 주장을 이재명이 했을 때죠. 자, 그러면은 유동규도 그때까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갈 정도의 역할을 한 거죠. 돈을 갖다 줬으니까. 자, 그래서 만일 이재명이 정말 정권을 잡았다면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국정을 농단했을지 그런 생각을 하면 또 아찔하기조차 합니다. 11월 3일 보내드린 조간딱풀이었습니다.